출발 새아침. (1인당) 평균 투자 금액 2억 원, 손실률 95%.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상품 얘기입니다. 평소 믿었던 은행 직원이 절대 손에 날 일 없을 거라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서 노후 자금을 투자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서게 된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판매 잔액만 8,200억에 달하고요. 이들의 89%는 은퇴 자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는 주장과 모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은행 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겠지만 이긴다 해도 수년이 걸리고 손해 역시 극히 일부만 보전될 전망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 역시 신중히 판단해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안다. 역시 지조가 있는 벗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경주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이제 휴가도 다녀오셨으니까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본 정부가 지난번에 허가해준 한계 소재에 대한 수출을 또 승인했다.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그렇죠. 네. 일단 의도가 뭘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 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신청을 또다시 허가를 해준 겁니다. 네. 동일 품목에 대해서 두 차례 이제 허가를 해준 건데, 안보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우리 수출 허가 내준다. 이런 그 명분 쌓기용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내일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약간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듯도 보이고, 일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시켜놓고 보자. 이런 의도로도 읽히고, 예.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일단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재고가 쌓였나 봐요. 그렇지 그럴 않을까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대체가 약간 좀 힘든 품목으로 알려져 있긴 해요. 그렇죠. 네. But 이게 좀 탈일본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와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길들이기보다는 삼성전자 길들이기. 네. 줄 듯 말 듯. 어찌됐건 뭐 삼성전자는 일본도 무시하기 힘든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CEO를 만났는데요. 이 애플 CEO가 이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럽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예, 관세 좀 때려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 관세를 또 물릴지도 모르겠는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동맹국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동맹인지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의혹이 연일 뜨겁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온 것들이 조금 있다고요? 예.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 이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로부터 소개를 받은 건 맞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오촌 조카가 코링크 PE 총괄 대표 명함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사모펀드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에 조 후보자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 그런데 거기에 조 후보자의 친척이 뭐 대표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공모펀드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이해충돌 방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펀드에 투자하면?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 조 후보자가 직위를 활용해서 네. 정보를 주고 오촌 조카에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자금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도록 하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공직자윤리법을 좀 피해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거다. 네, 뭐 이런 사실 얘기도 그랬죠.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공직자윤리법에 나오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 네네. 고위공직자들 일단 백지신탁 하도록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사모펀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전 상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예,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상식에는 오히려 사모펀드도 주식 백지 신탁의 일부로 이제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예.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이렇게 투자한 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저는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군요. 네. 또 어떤 소식이죠? 딸 논란이 있습니다. 예, 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2차례 낙제를 했는데 지도교수로부터 3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 황제 장학금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건데 그 지도교수는 또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 임명 권한이 있는 부산의료원장으로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 후보자가 뭔가 이렇게 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교수는 유급을 하고 학업 포기까지 고려할 정도로 낙담한 사정을 감안해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본인의 부산의료원장 임명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장학금은 성적하고 무관한 거죠? 네, 그렇다는 건데요. 네. 예, 바로 이게 상식이 안 맞는다.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요? 예,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장학금은 주로 성적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 나도 이런 장학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금을 많이 안 받아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조 후보자 관련 이슈는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네, 마지막 이슈는 뭔가요? 한강 토막 시신 사건 피의자의 자수 과정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무슨 일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이 피의자가 직접 자수를 하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 갔습니다. 자, 거기에 경찰관 1명과 의경 2명이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니 도대체 뭐 했길래 자수하러 왔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강력사건 담당 형사에게 얘기할 테니 그 사람을 좀 데려오시오. 자, 그런데 이제 경찰관 쪽에서는 아니 뭐 이유가 뭡니까? 라고 계속 또 물었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답이 되돌아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종로경찰서로 가시라고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예, 서울경찰청과 종로서 거리는 한 1km 정도 되고 아마 택시를 탄 것으로 추정이 돼요. 3분 뒤에 종로서에 가서 이제 자수를 한 건데 네. 만약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예, 순찰차라도 태워서 보내야 이게 정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더 어이가 없는 대목이 발견이 됩니다. 서울경찰청이 해명을 했거든요. 뭐라고 해명했느냐. 야간 당직 중 접수되는 고소고발건의 경우 인기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수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게 매뉴얼의 문제인가요? 참요. 좀 황당무계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 못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은 다녀오셨는데 좀 차별성이 있네요. 어제 해외 금리 연동형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막대한 원금을 손실 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두 개 은행에서만 8천억 원이 넘게 팔렸죠? 그렇습니다.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LS 사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주로 증권사에서 팔았어요. 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주식, 특정 주식이나 이제 코스피와 같은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연 7에서 8% 약정된 금리를 드립니다라는 거였는데 네.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안 갔던 지수를 맛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에요. 또 복잡합니다, 이건. 자, 이들 어제 이제 금감일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독일, 영국 금리 연동 파생 결합 상품에 국내 투자자들 무려 8,200억 원 넘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 개인 투자자들이 한 3,600여 명이 1인당 평균 2억 원씩 이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거 누가 팔았느냐? 증권사보다 은행이 팔았다는 거예요. 두 개 은행.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에서 거의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떠냐?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에는 지금 판매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손실액은 절반이 넘습니다. 원금이. 3,300억 원대 손실이 기록하고 독일은 더 심각해요.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 원금은 1,2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금 원금 95%가 날아가서 이 상품에 2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 오늘 잔고 확인해 보시면 한 1,000만 원 남짓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보통 증권사는 좀 위험할 수 있어도 은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팔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설마 은행 창구에서 독일이 망할까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독일은 10년 국채 금리가 최저 마이너스 0.2%까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오케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로 떨어지게 되면 0.1%포인트 금리 차가 250배 넘게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안전한 나라 국채 믿어보세요 라면서 고액 자산가, 우리 진행자님처럼 변호사들, 고액 자산가들한테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은행이 띄어가는 이 선취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ELS보다도 선취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네. 투자 원금이 1에서 1.5%를 떼가는데 이 상품을 1억 원을 팔았다면 고객이 손해보든 안 보든 일단 은행 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남는 장사라는 거고요. 또 이게 파생 상품의 만기가 비교적 짧아요. 네. 4개월에서 짧은 거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1년에 같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두세 번 수수료를 또 챙길 수 있다라는 점도 은행이 굉장히 판매를 밀어붙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든지 받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만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좀 뭔가 갑자기 키코 생각이 막 납니다. 맞습니다. 네. 키코 사태 당시에 아마 이제 당시는 중소기업이었고요. 환율 변동이 컸어요. 환율이 일정 구간만에서만 움직이면 손실이 없지만 일정 그렇죠.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금리예요. 해외 금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판박이처럼 비슷한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키코 사태 때 중소기업들이 알짜주 중소기업 망했어요. 환 변동 때문에 환해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법정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은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안전 판매 아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소송하신 분들 한 200여 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일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쟁점은 불안전 판매가 맞지만 근데 아마 이런 상품 판매하면서 녹취록 이럴 겁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은 100% 투자자 책임입니다. 예스 하시면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이해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은행은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 투자자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거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은행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품은 매우 고액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빨리빨리 얘기를 해버리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yes. 그렇죠. 녹취 남아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서명도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현관펜치라는 곳에 서명하세요. 그렇죠. 다 서명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뭘 얘기했어야 되느냐. 적어도 이 상품 잘못되면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금감원이 중재를 해도 은행은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ELS 주가 연계증권의 잔액을 봤더니 74조 원. DLS 특히나 지금 홍콩 항생지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시위 사태 때문에 이 기초자산 담은 게 거의 절반이 넘고요. 또 DLS 잔액이 40조 원이에요. 이 얘기는 은행이 이번에서 만에 하나 정말로 조정을 받아들이면 이 선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왜 소비자가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은행이 금융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예상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독일의 국채금리는 3월 달부터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사전에 좀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상품을 과연 금융당국이 가만히 놔둬야 되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담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우리도 하루빨리 소비자보호법이 좀 국회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판매 제한 명령권을 담고 있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네. 금융사를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다음은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사모펀드가 도대체 뭡니까?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게 짬짬이 펀드예요. 짬짬이 펀드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비공개적으로 가서 나 이런 데 투자할 테니까 돈 좀 넣으세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로 사식구인 이자 투자금을 모아서 단기의 수익을 내는 아주 투기적 성격의 펀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펀드라는 건 공개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전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까다로워요. 네. 이게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한 주식을 10%당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그게 없습니다. 채권도 되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도 되고요. 투자 자산에 대한 이 제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을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업 인수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의 단기 투자에서 이제 수익을 내서 주주 가치를 최대 목표로 삼는 게 바로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모펀드에 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물론 조국 이제 장관 후보자가 뭐 전체 자기 자산의 한 20%가량 10억 5천만을 투자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모펀드라는 게 다 원금 손실 가능성 100%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네. 20%인데 의아하겠지만 사실은 부자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앞서 이제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에는 좀 의혹이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소유주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오너가 조국의 오촌 조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조국 이 후보자 측에서는 조카 소개자로 배우자가 이 펀드에 이제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조카가 이제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펀드 투자한 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후보자가 뒤에 앉아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네.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아유, 정치권 이야기 깜찍하고 귀엽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참 저도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느낌. 자, 화요일의 정치 토크, 정치 귀요미, 정치 요정. 우리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네, 저 화요일 아침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어서 조금 편안하게 설명드리고 또 다른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겠거니 했는데 이런 대항마가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저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이 토크를 여는 이 인서트에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요. 아이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귀여워도 되게 있기 없기 이러네요. 있기 없기. 어떡하니. 오늘 저희 방은 전화선 코드 빼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국면 전환용 질문 들어오겠습니다. 예. 어제 경찰에 출석하셨다고요.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신 건데요. 네네. 어땠습니까? 네, 제가 정치인 되기 전에는 이제 변호사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경찰서 앞에 서 있는 건 누구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특히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 제가 민주당 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정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본인들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맞불놓기처럼 조금 억지 고소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경찰에 출두한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고요. 그것도 정의당 의원도 출두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정의당과 네.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고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니 민주당부터 불러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불응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엄영수, 여상규, 정가빈, 이양수 의원 등 네 분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출석 요구서 받고 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사실 강제 연행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그렇죠. 텐데요. 통상의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의 의사에 따르겠다.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당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은 따르겠다는 건데요. 이게 원래 그 정당 정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의 의사에 따르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당의 의사에 따를 수도 있지만 현행법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죠. 책임도 스스로 지시는 거지. 그러면은 당의 의사에 따라서 체입의 위원을 감금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니라 당 대표가 향후에 법적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 기능을 스스로 무시하시는 거고, 그건 사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정당 국가라고 하지만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이 납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당대표가 그때 원내에 원래 이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원내 투쟁을 지휘한 사람이 당대표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이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선제 때문에 장외투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8월 24일부터 장외투쟁 시즌2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장애투쟁 저희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자금이 고갈 상태여서 거의 모든 당원들한테 특별당비를 요구하면서 대문재인 정권 투쟁기금을 모집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자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라든 당원들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장애투쟁 한 번 하면서 마련한 무대 장치비가 한 번 할 때마다 억 단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정치자금 자유한국당만의 돈이 아닙니다. 정당의 모든 활동 역시도 공적 기능인 것처럼 정치자금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 정당에 할당된 건데요. 장외투쟁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일상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당의 자금을 고갈시켜 놨었거든요. 다시 또 동원령이 내려지고 심지어 국회의원 1인당 몇 명 이런 동원령이 내려지고 또 기금을 동원해서 또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레드카펫 아닙니까? 당시 장외투쟁 당시에도 T자형 레드카펫이 등장해서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허비하는 것에 저는 국민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비례대표 의원들 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도 뭐 100명씩인가 이제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정당의 실질적인 어떤 현실도 무시한 방식의 사실은 당내 갈등이 사실상 이 선언으로 인해서 먼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조국 청문회 집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장애투쟁으로 가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장애투쟁 장기전으로 하면서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내 사령탑이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교안 대표가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무마되는 형국이었는데요. 다시 이 같은 상황이 특히 국감을 앞두고 또 본격적인 예산 시즌을 앞두고 그리고 또 청문회 국면을 앞두고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벌써부터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논쟁이 당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3805 쓰시는 분께서 이재정 대변인께 그런 얘기 할 거면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주셨고요. 네. 또 2818 쓰시는 분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주셨어요. 네. 양쪽의 이제 의견들이 고루고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조국 청문회 소문난 잔치는 맞는데 과연 결정적 한방이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청문회 이전에 이렇게 가열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흔히 청문회 국면에서는 이제 한두 타겟을 기준으로 야당이 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마련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한 명에게 타겟팅이 돼서 가열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닌데요. 떠올려 보면은 박영선. 네. 전 의원, 지금 현재 장관, 박영선 의원이죠. 현직도 의원이죠. 참. 그 다음에 유은혜 의원, 그리고 김현미 장관 등등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대야, 또는 자유한국당 여당이었을 때 대여 전선의 맹장들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개혁 기치, 특히 지금 본인들이 이제 봉부하고 있는 어떤 장관의 직에 있어서도 개혁적 과제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우입니다. 쉽지 않은 개혁, 부동산 개혁이라든지 재벌 개혁, 경제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교육 개혁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산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에 있었다면 똑같은 문제 제기, 물론 뭐 그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본인이 소명을 하고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정말 깊이의 문제점들을 가진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 나열되더라도 이 정도로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지명이 있었을 때 홍준표 대표가 SNS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법조인인 그런 법조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뭐 모욕스럽겠냐, 치욕스럽겠냐, 이런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저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엘리트리즘 기득권이 법조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자성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우간다 변호사, 스리랑카 변호사가 와서 입을 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노력에 기대어서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됐잖아요. 결국 국민이 나섰고 칼을 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중반을 넘어갈 때까지도 아직 하나도 손에 쥔 결과가 없습니다.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국 민정수석, 그러니까 우리 야당의 공격에 따르면 아무것도 못 해냈어요. 저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된다고 해서도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국이니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되려 조국의 의지에 이토록 저항이 강하다는 그 반증을 통해서라도 조국 후보자의 적합성을 저는 오히려 강설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너무 강력한 여당의 그 법무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공격이 세게 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들어옵니다. 1037 쓰시는 분께서요. 처음에는 그냥 파격적인 장관 인사인가 했는데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을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거를 보면
야당이겠죠. 야당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걸 보면 여당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꼭 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되고요. 주신 문자처럼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민들의 말씀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다만 제기되는 의혹들 가운데서 사실상 언론 보도 자체가 허위였던 것이 드러난 경우가 있고요. 통상적인 언론 같으면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한두 달이만 더 두들겨 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가 유령 회사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조모 씨, 친척 조모 씨가 사실상 실질 오너다라고 했지만 실질 오너인 것은 아닙니다. 소개받아서 하긴 했지만. 근데 그 팩트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할지 몰라도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오너여서 모든 결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권력형 비리에 한 단계 다가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어지고 실제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런 기초 사실에 대한 처음에 의혹 제기 당시부터 확인이 가능한 것도 일단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견을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상태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 지형을 만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오촌이라고 알려진 조모 씨가 실제 이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또 청문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사모펀드의 경우 나경원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그 당시에 얻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펀드에 좀 도움을 준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도 그냥 법조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신데 정확하게 그 범죄 구성 요건과 어떤 사실이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다 적시하지 못하고 일단 질러놓고 보신 거예요. 이런 그냥 돈이 많다, 법 위반이다 하니까 정서에 이제 어떤 어필하는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이긴 해요. 근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설명 들으셨다시피 사모펀드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사실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 이미 활용이 되던 것입니다. 가치적으로 나는 사모펀드와 같은 이런 이제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적 가치를 지니신 분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경제사회에서는 허용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운용에 있어서 가로등 사업 그 자체가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광급공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들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수주했던 그 지역에 사실상 확대되는 어떤 공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 매출이 오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되려 이 회사가 성장을 한 것은 다른 영역 때문에 다른 영역의 매출의 신장 때문에 성장을 했거든요.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질렀던 그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 어떤 사람도 장관 후보자에 못 나가게. 왜냐하면 5촌과 8촌과 딸과 아들 그리고 부모가 말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생의 이혼한 배우자까지도 이제 누군가가 장관으로 나간다면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국 청문회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욕보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혼한 그 이제 동생의 전 배우자가 간곡하게 호소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 없어질 파헤침이 있어졌거든요. 저는 조국 후보자와 연관된 부분, 개연성이 드러난 부분에 좀 한정해서 그런 의혹 제기들 좀 냉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된 얘기들이 딸에 관한 의혹이 많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1,200만 원의 황제 장학금 받았다 이런 얘기 또 기타 위장 전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앵커 질문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차피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조국 후보자를 좀 옹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거는 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 생각하기에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성이 있거나 이 점은 좀 내가 아무리 그 여당이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충분치 않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적절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따님과 관련해서도 이거 언론 보도 문제 있었습니다. 보도의 기본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장학금의 고려 대상이 되는 성적에 해당 학기 부분은 낙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외의 기타의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국수석이 그 이후에 이 장학금에 이제 장학금을 주었던 그 주체 교수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연성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냥 다 묶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어떤 정서에 일단 한번 던져보자는 식의 문제 제기, 언론부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란 쿤테라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어느 패치인의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한간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을 텐데요. 공산주의는 경찰이 이제 개인의 인권,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피폐화시키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자가 개인의 삶을 피폐화시킨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조금씩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학금과 의료원장 오비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귀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10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